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인문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희 작가께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부국 대통령 박정희, 지난 시간에 초창기부터 그 경제 발전을 이룩한 고속도로를 할지 또 핵개발을 할지 여러 가지 중화학공업까지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녹색혁명부터 그 후반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춘입니다. 이재희입니다. 네, 황석정입니다. 오늘도 세 분 패널 변함없이 이게 소나무처럼 이렇게 사람은 일관되고 끈질겨야 됩니다. 우리 자랑이 아니고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 지금 4개월에 걸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을 보이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진지합니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후원 계좌도 없고요. 연락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국 대통령 박정희 1편이 있었고 그 두 번째인데요. 박정희 대통령님 하면은 여러 어르신들께서 보릿고개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보릿고개라는 거는 이제 그 보리가 익어갈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 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저는 보릿고개를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보릿고개를 아시더라고요. 보릿고개가 있고 또 피고개가 있었어요. 그 쌀이 이제 벼가 펴기 시작하는 그때를 피고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굶기를 밥 먹듯 하셨던 시기였는데, 저도 어릴 때, 저도 나이가 조금 있는데 어릴 때 그 춘궁기라고 하죠. 보릿고개.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지방 소도시만 해도 그때 굉장히 그 경제 이런 것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네. 많은 집들이 아주 밥 먹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게 이제 아마 이승만 대통령 말기, 박정희 대통령 초기라고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참 대단한 거죠.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요 5.16 혁명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녹색 혁명 성취를 선포를 하세요. 그게 이제 77년인데요. 그때 혁명을 선포를 하시면서 이때부터 이제 보릿고개가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이제 통일벼인데요. 이게 얼마나 전 세계 역사상 중요한 일이냐면요.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77년에 통일벼를 만들기 전에요. 미국이 개발도상국들이 여러 나라들이 먹는 게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개발도상국들에다가 농업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나온 게 난쟁이 밀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 밀이 개발에 성공을 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식량이 좀 더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그거를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그때 60년대에 필리핀에서 이제 기적의 쌀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계속 보릿고개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우리도 이걸 극복을 해보자 해서 통일벼를 연구를 하게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품종, 그 뭐라 그랬죠? 그 일반 자포니카라는 그 품종이 있었는데 그 품종 대비 평균 30% 이상의 높은 수확량을 내는 이 통일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벼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973년부터 해서 벼 재배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때 그러니까 그 통일벼의 이름이 유신, 조생통일, 통일찰, 밀양 11호, 밀양 23호 이렇게 다양하게 기후에 맞춰가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77년부터 보급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보릿고개와 피고개를 없애주셨습니다. 네. 네. 진짜 노벨 평화상 드려야 돼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거든요. 지금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 우리나라 진짜
보릿고개 피고개 이렇게 못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룬 거를 이걸 모델로 해서 경제 연구를 해서 낸 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한 사람이 받아야 할까요? 저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정말 뭐 이승만 대통령을 뭐 관에서 꺼내가지고 또리요? 다시 처형을 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아주 진짜 네거티브의 극치고요. 아,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인생을 살려면 진짜 지금 얘기한 것듯이 그 나라 사람들을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려면 무덤에서 다시 모셔서 그렇죠. 다시 깨끗하게 해서 수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아주 좋은 의미의 환생이죠. 네. 아까 얘기한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뭐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께도 뭐 이제 나중에 그런 뭐 억울한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해서 추존을 하고 뭔가 이렇게 상을 드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많죠. 그거. 예, 우리나라 그래서 박정희- 훈장이 추서가 많잖아요. 추서. 우리 나라 독립유공자들이 그 다 박정희께도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한테 추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걸 뭔가 드렸으면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유신이죠. 근데 유신의 뜻이요,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거든요. 근데 이때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68년에요. 북한의 남파 간첩 김신조 일당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요, 김신조 일당 31명이 이게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특수훈련을 받은 인간 병기들이 31명이 청와대에 침입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뚫렸다는 거잖아요. 휴전선. 아니 휴전선뿐 아니라 청와대 뒤에 그 뒷뜰까지. 방어선이 다 뚫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방어를- 청와대 뒷산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건 군함도 아니라 정보 수집함이에요. 푸에블로호를 북한이 납치를 해갔어요. 또 그 다음에는 울진 삼척 지역에 이제 무장 공비가 140명이 들어와서 민간인들을 어린아이 뭐 부녀자 할 것 없이 막 학살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69년에는요. 그 해 69년 한 해에만 북한이 얼마나 침입을 해오고 뭐 있었나를 보니까 153번 동안에 367명의 간첩이 침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이제 장병들 그 휴전선 인근에 있는 장병들의 목을 따가는 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장병들이 사실은 굉장히 겁에 질려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간첩들의 침투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남침 야욕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 북한 안에서는 4대 군사 노선, 3대 혁명 역량 강화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겠다고 이런 전략 방침을 전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북한 내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70년대에는 그 서방 국가들에까지 친북 단체들을 조직했어요. 조직하고 막 확산하고 이런 상태에서 있었고 이거는 한반도의 상황이고요. 또 국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공, 지금의 중국이라고 하죠. 중국이 64년에 핵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 강석진 작가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13년 동안 계속되던 베트남전이 73년 8.1 평화협정 이후에 이제 월맹이 월남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공산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또 미국이 그러면 우리 미군을 이 아시아권에서 빼겠다는 미국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출국들이 석유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가 막 급하강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72년에 북한하고 직접 맞붙어서
7.4 남북 공동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로 해서 이때는 사실 북한이 조금 우리보다 군사력에서도 뛰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7.4 남북 공동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몸을 숨겼던 남로당 계열이 아직 북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남로당 계열이 살아있었잖아요. 그 남로당 계열들이 그 지하 간첩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민족끼리 통일하자, 미군 철수, 가자 북으로 막 이러면서 다 이 통일에 자기네들이 통일의 엮고 통일 전사가 된 것처럼 다 뛰어나왔을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딱 유신을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셔가지고 이 밖으로 나온 간첩들을 일거에소탕을 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때 72년 11월 21일에 유신헌법을 제정을 해요.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투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유엔 감시 하에 투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엔 감시 하에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요 또 어마어마해요. 91.9%의 투표율이 있었고요. 그 투표율 안에서 찬성표가 91.5%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간첩이 내려오고 뭐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을 위시로 국민들이 똘똘 뭉쳤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유신이었고요. 이게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해결책이었던 거죠. 그때 유신 정책을 실시할 때 그때 저항 세력도 많았어요. 네네. 많이 있었겠죠. 이런 간첩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니 국내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다. 네, 지식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다는 많이 걸 반대했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됐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경제가 다 곤두박질 칠 때요. 이때 유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은 평균 14%의 고공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신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 72년 11월에 선거를 했었는데 75년 2월에 다시 투표를 하세요. 이 일부 지식인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신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다시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 자리를 걸고 다시 유신에 대해서 신임 투표를 묻겠다. 내가 유신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대통령직을 걸고 다시 투표를 하세요. 그랬는데 그때는 투표율이 80%고 찬성이 73%가 되어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헌법의 재신임이 되고 대통령이 신임되어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하십니다. 대통령님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혁명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시는 혁명 중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완수되어야 한다. 지금 하고 계셨던 대통령님의 사업이 핵개발, 중화학공업, 과학기술 분야는 이거는 대통령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실현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때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면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은 69년 삼선 개헌과 72년 유신 헌법을 통해서 종신 대통령의 위치를 확보하고 이 혁명을 계속 완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핵폭탄이 95% 완료됐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했을 때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또 할 수 있지만은 그 유신이 빌미가 돼서 결국 이제 75년이죠.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 문세광 74년인가 네, 문세광이한테 그 총을 맞고 네. 저기 했고 결국 또 79년에는 부마 사태 이후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또 김재규한테 시해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물론 이제 이게 강권 통치예요. 강권 통치 이제 우리나라를 더욱이 이제 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뭐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저항 세력이 워낙 세면서 그렇게 부작용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결국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근데 됐고 지금 상황 보시면 80년대 이후에 또 이 뭐 우리나라 운동권들이라는 게 뭐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더욱이 그 부작용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뭐 네. 주체 뭐 이런 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모든 면에 양면은 뭐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음.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북한과 대치되어 아, 있었다는 물론이죠, 거는 항상 물론이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상황도 사실은 보세요.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또 이 신봉자들이 네. 있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 이게 물론 이제 개도국에서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서는 경제 발전이 되게 어렵다는 게 또 일반적인 생각들이 네. 많이 있어. 아마 조금 이따 나올 텐데 네. 어쨌든 그런 거는 생각을 우리가 깔고 진행을 네. 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경제개발 5개년으로 이 계획경제를 그 계획경제가 성공적으로 되잖아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윤보선과 장면이 그러니까 혁명 전에 이제 이걸 했던 계획 거를 경제로 하면은 공산주의의 용어가 되니까 그건 아니고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정부가 좀 개입을 네네. 해서 계획적으로 끌고 간다. 뭐 이런 식의 톤이 정확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계획하지 않은 계획 경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 농업 경제 계획, 경제 그러니까 계획.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이게 경제적 부를 이루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이게 지금 핵심은 뭐냐면 결국 공업화요. 산업화긴 한데 공업이 발전이 안 네. 되면은 우리 국가가 부강해질 수는 없어요. 농업으로 뭐 국가가 네. 부강한 예가 없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윤보선과 장면이 계획했던 거를 박정희 대통령님이 수정 보완해서 이제 시행을 하세요. 그래서 1차 경제개발 계획은 62년부터 66년 수출 중심 경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시죠. 그때에는 신발, 의류,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2차 개발 때에는 67년부터 71년까지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경부 고속도로 이제 비료 시멘트, 경공업, 정유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하시고요. 3차, 4차는 이제 점점 고도화되는 중화공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자동차, 정유산업이 이제 대폭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처음에는 되죠. 그래요. 이제 그 우리가 산업이 없으니까 그 모든 생활 필수품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생활 필수품이 경공업이거든. 네. 경공업조차 발전 안 해서 처음에는 네. 소위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수입이 줄어드니까 수지가 좀 좋아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출 산업을 주로 육성하는데 수출 산업의 핵심은 경공업도 있지만 중화공업을 해서 중화공업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수출 액수가 굉장히 커지고 네. 하면서 하면서 우리가 국제 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들고 네. 수출이 되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경제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님 하면 새마을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면 자조 협동.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새마을 기가 동네마다 있었고 새마을 모자 뭐 녹색하면 새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마을마다 시골 마을이 다 이제 그렇듯이 아주 소로 길도 제대로 안 닦여 있고 막 좀 많이 지저분하고 이것들이 경운기가 들어가는 그 네네. 논길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멘트 공급해주고 그래서 핵심이 농촌의 그 길을 네. 만드는 거하고 주택 개량 사업이 핵심이에요. 네. 인프라로는. 예. 농촌하고 도시의 격차가 엄청났었어요. 그렇죠. 이 도시는 길도 반듯반듯하고 이제 시멘트도 깔려 있고 한데 농촌은 다 비포장도로에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깨어나서 스스로 마을길을 닦고 스스로 마을을 이제 마을처럼 지금의 마을처럼 이제 만드는 걸 하시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도시 경제를 발전을 시켰잖아요. 근데 보니까 농촌은 아직 후진국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농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촌 개발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산 사람들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가난을 극복하게 만든 이제 기적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 잠깐 빨간 글씨 돼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노력하고 협동하는 마을은 적극적으로 돕되 노력하지 않거나 협동하지 않는 마을은 돕지 않겠다. 이 길만이 수천 년 내려온 의타심을 뿌리 뽑고 자조하는 정신을 자각시키는 길이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설령 선거 때 표를 못 얻어져서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이 신상필벌의 원칙만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신상필벌이 뭘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열심히 네네. 안 하면 벌은 주진 않지만 결코 상은 못 주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상당한 나이 때 새마을운동이 벌어져서 제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소득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건 농촌 사람들의 정신을 깨운 게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스스로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네네네. 이게 새마을 정신의 네.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마을 길도 닦고 정부에서 좀 지원했죠. 시멘트도 도와주고 네네네. 주택 개량할 때 그 자재도 도와주고 하면서 온물 펌프질을 하는데 물을 갖다가 이제 마중물을 보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전 세계의 그 농촌 운동의 모델이 된 거죠. 이제. 네. 네. 여기 보면요. 결과적으로 70년에 한 가구당 소득이 $8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79년에 계산을 했을 때는 이 가구당 소득이 $4,20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새마을 운동이 해외로 퍼져나가는데 지금 70여 국에서 새마을 연수원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릴 때 전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보면은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있는 나라들 여기 지도 보이시죠?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 삼아서 그 나라에 맞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장점인도 중국의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 모델을 전수받은 결과라고 자기가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푸틴이 존경하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네요. 그래서 네, 박정희 네네. 대통령의 그 전기를 네. 이게 러시아로도 번역이 되는지 그거를 필독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업적이 확실하잖아요. 산업화 근대화인데 네. 약간 또 좀 권위주의 통치 조금 강압적으로 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푸틴이 그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게 네. 불가피했어요. 네, 그리고- 그럼요. 그래, 너무 민주적으로 하면 이게 어렵죠. 그리고요. 사공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봤을 때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상도를 발전시키고 전라도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주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한번 봐주세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지금 없어요. 근데 경상도는 산맥이 되게 많아요. 산맥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농업국가였잖아요. 농업 생산량이 소출이 많이 나지 않아서 생산량이 적은 곳이거든요. 대신에 반면에 지도를 보면 전라도는 평야가 되게 많아요. 평야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농사를 짓고 해서 소출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이 배고픈 나라에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없애고 거기다가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농지는 그냥 놔두고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이 공장들이 다 동쪽에 이 경상도 쪽에 집중이 됐던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지도자라고 하면 국가 발전을 고르게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농지가 많은 쪽과 이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균형 있는 국토개발이에요. 그렇죠. 농지에다가 만약에 공장을 지으면 이 농사 지을 인력들이 다 공장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고요. 국가의 경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농업은 적어도 네. 식량을 수입해서는 안 되죠. 농업 식량은 자급자족 해야 되는데 그리고 농사는 국가의 기본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 빼곡하게 써 있는 것들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전라도 개발이에요. 62년에 광주 내연을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주 호남 비료공장 나주에 62년도에 또 LG화학에서 나주 공장을 만들었고요. 63년도에는 동진강 지역의 종합개발공사를 착공하셨고요. 이제 72년에 완공을 했어요. 김제 부안에. 그리고 했고 72년에는 김제 부안이고요. 전남 지구의 6천여 정부의 간첩공사 기공을 또 65년도에 했고요. 그건 2천만 평.
그리고 65년도에는 군산 화력발전소 기공을 했고요. 이건 또 68년도까지. 그리고 66년도에는 광주 공업단지 착공을 했고요. 67년도에는 여수 제2중유공장을 기공을 했고요. 준공은 69년에 했고요. 전주의 제1공업단지 기공을 67년, 60 이게 호남 야산 개발하고 군산 항 개발하고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이거든요. 어때요? 보세요. 전라도 개발 안 시켰습니까? 이거를 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냐고요. 왜 머리를 안 쓰냐고요. 왜 분별력을 잃느냐고요. 보통은 이제 팩트를 몰라요. 그러니까 팩트를. 저는 지금 팩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보십시오.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그렇죠. 아무리 뭐 발전시켰다면 믿겠어요. 그렇죠. 팩트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 국무장관 아까 헨리 키신저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러시아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러시아 최근의 러시아를죠. 당시 박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헨리 키신저가 한 얘기 있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민주화란 것은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재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요, 미국 36대 대통령이고 37대 부통령인 린든 존슨이란 분은요, 박정희 같은 지도자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영국 수상은 박정희로 인해서 소련이 남한 공산 통일의 기틀이 좌절되었다. 또 몽골 총리, 말을 많이 했네요.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말레이시아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강한 지도자였으며 기업을 일으켜 국부를 증진시킨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류칸유 총리가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을 엄청 좋아해요.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새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중국의 덩샤오핑, 그리고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 한국이 박정희를 꼽고 싶다 했는데 요시다 시게루하고 중국의 덩샤오핑의 롤모델이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랍니다. 멋있죠? 그리고 일본 총리가 박정희의 죽음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다. 이를테면 날개를 달고 승천하려는 호랑이가 날개가 잘린 것과 같은.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그리고 중국 원자바오, 미국 부통령이, 그리고 파키스탄 대통령이 너무 많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일본 총리. 여기 볼까요? 박정희의 업적은 동남아와 전 세계 빈곤국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님이십니다. 싱가포르 류칸유 총리 다시 또 얘기했고요. 필리핀 대통령. 누구죠? 김정일 같네. 네. 김정은 아버지잖아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즘은 박정희 대통령이 좋게 인식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유신인이 해서 비판이 많았지만 초기 새마을 운동을 한 덕택에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점은 훌륭한 점입니다. 나도 영화를 통해 서울을 봤는데 서울은 일본의 도쿄보다 훌륭한 도시로 조선이 자랑할 만한 세계의 도시입니다. 서울에 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만 보면 김정일도 생각이 꽤 깨인 사람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시도를 안 했잖아요. 시도를 안 했죠. 송군 정치로 서울에 오질 않았어요. 첫째. 네네. 그리고 이 오겠다고 사람이 약속해놓고. 영화광이었어요. 근데 영화에는 뭐 맞죠. 좋은 영화도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영화들도 많이 보고 또 만들기를 시키기도 많이 하고 했죠. 네.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네.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나의 롤모델이다. 박정희 대통령님 책을 다 구해달라 했고요. 이것 좀 한번 읽어주세요. 큰 글씨만.
외국에 돌아다녀 보니 외국 지도자들이 온통 박정희 얘기뿐이었더라.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요. 결과론적으로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못했다면 한국은 지금만큼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게 해외의 여러 인사들의 뜻이라 대답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칭찬하였다. 네, 다 인정하죠. 누구라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이제 좀 심각한데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 좌파 애들이 왜곡하는 게 정말 수준 이상으로 너무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사진을 보면요. 다카키 마사오의 실체라고 해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딱 올려놓고 이 현충일날 이걸 배포를 했어요. 악의적입니다. 네. 이걸 누가 조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사용을 한 거는 그 민족문제연구소 측이거든요. 근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제가 없는 데죠. 네,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요. 이 사진이요. 박정희 한 거지. 뽀샵이 아니라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이 사람이 원본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받았던 그 훈장하고도 다른 훈장을 지금 달고 있는 옷이거든요. 이 사람이 옷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박정희 대통령님 얼굴 사진은요 61년 8월에 중장 진급을 했을 때 사진이라서 이 옷을 입고 있다고 했던 그 시기하고 시기도 달라요. 그리고 이게 좌우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이 순서들이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조작된 거래. 네, 이 옷이 무슨 육상 항공대 대위의 옷이에요.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육상 항공대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때 사진이 57년이 아니라 61년 때 찍은 사진이라는 것도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문제가 참 많아요. 이렇게 거짓과 선동을 자기네들이 이거를 배포를 했거든요. 배포를 했으면 이 사진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님이 혈서가 있다라고 뭐 했는데 이거는 증거라고 나온 신문은요. 그런 신문사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원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혈서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이 소송의 쟁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갖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 판결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일파라는 말 많이 하죠. 친일파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좌파들은요. 친일파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냐면 자신의 정치적 상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친일파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친일파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고 뭐 생활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아니지만 친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경우를 다 싸잡아서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님은 1917년에 태어났어요.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나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1910년에 나라를 뺏기고 45년에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36년간 일제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때 나라가 없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태어나셨고요. 만주 군관학교에 갔어요. 31년도에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만주 군관학교에 갔었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은 일본인이었죠. 내선일체라고 해서. 그리고 모두가 다 일본인이었죠. 네. 식민지니까.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31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이 31년도에 세워진 만주국을 이게 지금 홍보하는 그림들이에요. 사진들이에요.
어때요? 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그림만 봐도. 여기 보면은 5개 나라가 있어요. 오족 화합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 5나라 사람들을 만주국에 가면 다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본토에서는 조센징이라고 해서 일본인들한테 대접을 못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우리 조선인도 일본인처럼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런 걸 내세웠는데 제가 만주국을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만주국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우리나라 코리아보다 몇 배나 커요. 몇 배나 큰데 이걸 고구려 영토. 네네. 근데 이 왼쪽에 사진을 보세요. 이게 철도거든요. 이 파란 선이랑 이 빨간 선이랑 이게 다 철도인데 이 만주국이 이렇게 철도까지 아주 잘 놔진 나라예요. 31년에 만주사변이 있고 만주국을 수립을 해요. 일본이. 근데 이 만주국을요. 본국의 3년치 예산을 5년 동안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주국 여기가 다 농업국이었는데 농업국을 산업국으로 변모를 시켜요.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5족, 5 종족을 이제 5족 협파라고 해가지고 일본, 조선, 한족, 그리고 만주족, 몽고족을. 근데 보세요. 이 큰 땅덩어리에 지배층으로 일본인을 500만 명을 이주를 계획을 했어요. 이주를 시킬 계획을. 그랬는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은 사표도 내야 하고 막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계획처럼 500만 명이 이주를 안 하고 45만 명이 이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인한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한족이나 만주족이나 몽고족보다 이 일본이 지배하기가 편하고 좀 뛰어난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우리 조선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2등 국민으로 쳐서 이제 그쪽에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게 만주 이주의 붐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 한반도 땅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재 등용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안 그러면 본토에 있으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포스터나 이런 것도 계속 보여주고 하면서 만주국으로 많이 갈 때였는데 그때 간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도 가셨던 거죠. 이 만주국에. 그래서 갔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립군하고 싸웠다. 독립군하고 반대가 돼서 싸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면요. 1920년에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장 독립운동의 최전성기예요. 그 최전성기의 최대 병력이요. 많이 잡았을 때 3,5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자유시 참변이 있었어요. 21년에 자유시 참변이 있을 때에는요. 독립군이 사실상 다 몰살당했어요. 몰살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전쟁하는 데 총알바지로 가거나 해서 무장 독립운동의 세력은 사실상 자유시 참변 이후에 초토화돼서 나중에 가장 많은 그 무장 독립 투쟁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200여 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200명이 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 큰 만주 벌판에 이 만주국이 세워진 이 일본을 상대로 어떤 전쟁을 벌였을까요? 그냥 진짜 게릴라전밖에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데요. 그냥 무작정 이런 기본 지식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주국에 가가지고 육사로 있으니까 독립군하고 싸웠다? 그건 정말 현실을 안 보고 그냥 대로 안 맞잖아요, 이때가. 네,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립군하고 전쟁을 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만주국은요, 젊은 우리 한국 조선인들한테 꿈의
그 자신의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였기도 하고요. 그 젊은 인재들이 만주국에 가서 배워온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요. 경제 개발을 배웠어요. 어떤 경제 개발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한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이 스탈린이요. 28년부터 32년까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낙후된 농업국가를 발달된 공업국가로 발전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이거를 보고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합니다.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소련이 계획경제 도입을 했던 거를 뉴딜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미국도 경제 개발을 하는 거를 또 이번에 누가 봤냐면 일본이 봤어요. 아, 계획경제가 이렇게 하니까 발전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는 무대로 그 만주국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철도를 놓고 하면서 여기에 일본의 3년치 예산이죠. 그걸 5년 동안 만주국에다 쏟아 부어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룩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획 경제를 실험한 장소가 만주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갔던 많은 인재들이 그거를 계획 경제를 하는 거를 눈으로 계속 본 거죠. 그걸 피부로 느끼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력 부족인 거를 일본이 메꾸기 위해서 조선인들과 대만인들을 채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같이 경제 발전을 봤고요. 만주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인의 신분 상승의 기회의 땅이었어요. 식민지인으로 차별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인재가 누가 나고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님, 백선엽 장군님, 최남선, 정일건, 최규화, 강영훈 이런 사람 최고 인재들이 그때 거길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종북 좌익 세력들이요. 이때 만주에 갔던 그 전체 그 사람들을 다 친일파 사전에 등록을 시킵니다. 친일 행적이 아니라 단지 갔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 사전에 등록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조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간도 특설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간도 특설대가 하는 일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동네를 지키는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 두 분 주무시는 거예요? 간도 특설대가 있었는데 이 간도 특설대가 항일 게릴라 활동을 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하고 싸웠어요. 이 육사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이 간도 특설대라는 거는 육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국 공산당 안에 김일성이 있었어요. 김일성이나 김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적질을 하고 있다가 간도 특설대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했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님은 또 저서를 남기셨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국가와 혁명과 나, 민족의 저력, 민족 중흥의 길. 거기다가 이제 시도 26편을 쓰셨고요. 그리고 노래에도 있어요. 나의 조국, 새마을 노래 이런 게 있는데 나의 조국 알죠, 압니다. 조금 노래 잘하시니까 조금. 뭐 백두산에 푸른 전기 이 땅에 수호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이 노래도 참 그걸 훌륭한. 뭐 많이 불렀죠.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참 끼와 재능이 많으신 그 분이세요. 역사도 교수 못지않아 아주 박식한 역사 의식 그럼요.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만주에서의 그 일본이 그 경제 개발 교육한 거예요. 그 모델을 갖다가 네. 한국 경제 개발하는 데에 그 모델을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라는 그 리더십 그 인물은 만주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그 보셔서 아시죠? 이승만, 박정희를 갖다가 역사에서 지우고 말이죠 하는 것은 참 있는 거를 없다고 부정하는 건데 이승만, 박정희 인물 두 분은 말이죠 우리 근대 한국이 낳은 거의 천재급의 그 그렇죠. 두뇌예요. 그래 진짜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되고 네. 그걸 친일파로 몰고 하는 그런 작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친일입니까? 그게 일제시대 때 만주 육사를 갔다고 다 친일이고 하면 뭐 학교 간 거 다 친일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진짜
측은하게 나라가 국권이 없어서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와서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배운 것을 갖다 열정과 지식을 쏟아 부은 걸 가지고 인정을 해야지. 이승만 대통령은 뭐 일생 동안 항일 투쟁을 했죠. 친일을 했습니까 언제? 나 참 이게. 그리고 제가 제 기가 막힌 개인 일입니다. 유튜브에서 그 국가와 혁명과 나를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에는 저 네. 혼자 읽기 너무 아깝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요? 읽고 싶어서 읽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개인 유튜브에도 들어와서 아이고 예, 예, 그래야죠. 예, 맞습니다. 그냥 켜놓고 있으면 들리니까 네. 들으시면 되고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 할아버지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할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님이시고요.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쓰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라는 그 책 서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건 62년 2월에 쓰신 책인데 첫째, 민족사의 악한 유산의 청산.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님은 우리나라가 5,0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게 우리 뿌리 깊게 내려와서 그냥 가난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이거를 착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악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뿌리 뽑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가난에서의 해방, 이 가난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재건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직수입된 서양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은 이건 교훈이다. 그리고 건전한 민주적 공민의 길을 닦는 도장의 역할을 범국민운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있어 한국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민주주의가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지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민주주의 뭐 혁명이 있었다, 뭐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이러면 다 좋은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 민주주의를 지금은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있을 때 과연 민주주의가 뭘까?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을 때 정말 자유가 아니면 그 죽음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민주주의보다 자유가 훨씬 우리한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에 했던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렇습니다. 그 민주주의는 다 갖다 붙이잖아요. 공산주의군, 네네. 뭐 이쪽 자본주의군 다 붙이는데 그는 핵심이 뭐냐면 다수결로 한다는 뜻이에요. 다수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고 다수가 뭘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박탈한다든지 제한을 마음대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는 다수결로 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다 이거죠. 인간이 자유가 없으면 공기가 없어서 죽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공짜가 아닌데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은 근대 국가 위에 그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서야 한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 자치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북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이제 같이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제 우리 사람의 그 집중력이라는 게 1시간을 넘으면 상당히 그거 떨어져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상당히 긴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몇 편으로 나눠서 할 테니까 오늘 요 정도라고 또 다음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